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안을 관보에 게재하기에 앞서서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설득을 위해서 미국을 찾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만남도 불발돼서 사실상 빈손 귀국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 본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그 미국 행정부 그리고 의회 또 업계, 싱탱크 다양한 분야로 저희 요번에 그 관세 인상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 이 관세 합의를 충실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이행할 그럴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한국이 선의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사실 USTR과는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번에 뭐 부대표 그리고 국장급 다양한 그 레벨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번에 심층적으로 이번에 협의를 했고요. 사실 그리어 대표랑은 제가 지난 한 3주 동안 한 5차례를 접촉을 했습니다. 4번 정도 이제 다보스 포함해서 그 대면으로 협의한 거를 포함해서 그랬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도 USTR과는 계속 저희가 협의를 이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미특별법을 좀 한 달 내로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은 미국이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는 특별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미국이 관세 재인상 좀 의향을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지. 지금 뭐 저희가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요번에 그 관세 인상, 그 SNS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대미 투자 특별법, 그게 이제 국회에서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여야 합의로 좀 더 이게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신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남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 측과 어떤 오해가 없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계좌를 위한 내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에게 이게 미국 절차에서 어느 정도 단계라고 보통 그 관보 게재라는 거는 그 미국 행정부 내부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SNS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행정 액션으로 되기 위한 그 과정이 이제 관보 게재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이 관세 인상 시점이 뭐 즉시로 인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뭐 1개월, 2개월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느냐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계속 긴밀하게 미 측과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우리한테 국익에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 없다. 지금 우리가 한국 측에서 이렇게 선의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쿠팡 사태나 디지털 부재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 측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건지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이 통상 협의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사실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그 양국에서 관세 협상 합의한 부분, 특히 조인트 팩트시트 거기에는 뭐 이런 투자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비관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금은 마찰로 불거지지 않도록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 이슈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게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그 미국에서는 그 SNS 메시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었듯이 이 투자 관련된 특별법이 국회에서 좀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과연 좀 이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국회와 협의를 해서 국회에서 좀 최대한 신속하게 그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동시에 또 우리가 미국 측에는 여러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한국이 선의로 이행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미국이 에너지 사업을 제한했다 또는 뭐 원전 건설 관련 보도도 최근에 국내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혹시 이런 이슈 관해서도 논의가 좀 이루어졌을지도 궁금합니다. USR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워싱턴 DC에 있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와서 굉장히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그 통상 환경 하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과 인도 간에 굉장히 커다란 그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고, 또 핵심 광물 관련해서도 미국과 EU, 일본, 멕시코 등 이런 그 합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이런 통상 환경을 인정하고, 다만 우리는 좀 그 의연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작년에 어려운 미국과 협상을 잘 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미국과 이때까지 또 구축해 놓은 뭐 신뢰라든가 또 이제 한국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한국 딜을 굉장히 또 미국에서도 지키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차분하게 그냥 의연하게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미국의 특별법 통과 의지를 설득하겠는데 사실상 제도를 하기 위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투자, 그런 특별법 최대한 빨리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가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귀국길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관세 합의 따른 이행을 충실하게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지금 USTR,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와 만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3주 동안 5차례나 그리어와 협의를 했고, 또 USTR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점을 들면서 협의는 문제 없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여파는 어떻게 올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미국의 이렇게 관세 재인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니까 국회가 뒤늦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입법 속도전에 나설 텐데요. 여야 모두 국익을 강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문제로 콕 집으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한 뒤 구윤철 부총리가 두 번째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은 첫 관문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논의도 밟지 못하고 석 달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은 절차 지연이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란 시선에 선을 그으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댈 때라고 밝혔습니다. 절대로 국회에서 법을 지연시키거나 그랬던 부분들은 없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야 다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고민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5시간 뒤 여야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16명으로 꾸리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입법권도 부여해 활동기간 한 달 안에 관련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제안한 특위 구성을 여당이 수용한 모양새인데 국민의힘도 비준 동의를 고집하지 않는 거로 한발 양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기본 스탠스는 동일한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민주당 역시 법 왜곡죄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려던 계획을 접고 1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있고 전체 그 법안을 놓고 양당 수석 간에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에 나선 배경은 미국의 관세제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던 위기의식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중국의 미국산 석유와 가스 대두 구매를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히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광물 무역 연합 결성을 공식화하고 우리나라에도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길고 상세한 훌륭한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4월 중국 방문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미국산 석유와 가스, 농산물, 항공기 엔진 구매 등을 논의했다며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해온 석유와 가스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량을 이번에 2천만 톤으로 늘리고 다음번에 2,500만 톤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중 관계에서 타이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은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협력을 다짐한 가운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중국에 맞설 핵심 광물 무역연합 결성을 공식화하고 한국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중국을 겨냥해 특정 국가가 일으킨 핵심 광물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55개 파트너 국가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A foreign competitor will come in. They'll gut the price. They'll undercut it through state subsidies and unfair practices. And so it becomes economically unviable to be able to explore for critical minerals. 특히 핵심 광물 무역연합 출범 이전까지 공백을 메워온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준 한국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꼭 집어 언급한 것은 일본과 호주 등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아직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참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하면서 미국과의 논의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죠. 하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금 전에 귀국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미국 가서 협의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협의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협상의 결과물을 나기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제 관세에 관해서는 뭐 밖에서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님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세 이외의 것에 대해서 여왕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서 이제 협상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슈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단순히 관세 이슈가 아닌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들도 나오고 있긴 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의 MOU가 결국은 관세 유례에서도 정했지만 다른 이슈들, 뭐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농산물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걸려 있을 것이라고 뭐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또한 이제 이전에는 200억 달러만 이야기했지만 뭐 미국의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1,500억 달러를 빨리 만들어라든지 이게 다양한 조항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자라면 200억 달러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단순히 해석을 했지만 그런 이슈보다는 이제 미국의 어떤 조선업 프로젝트도 빨리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온라인 대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영향을 좀 줄여야 되는 이런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 형세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담당하는 김정관 장관뿐만 아니라 여왕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가서 그리고 외교부 장관님도 가서 사실 어떤 방어에 대한 한미 상호 어떤 방어 협약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좀 복합적인 논리들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관세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관 장관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 두 분도 미국에 가서 설득을 했는데요. 지금 여한구 본부장과 함께 다 같이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관세 전망 실제로 25%까지 오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우려가 있긴 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압력이 셀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시그널이다. 왜냐하면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의 경제가 좋지 않고 이런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이 나오지 않고 투자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직접 한국이라든지 수입이 안 되면은 실적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매출로 보여주고 실적으로 보여줘야 사실은 이 중부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혹은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확고하게 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기가 되거나 지연이 되다 보면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텍사스에서도 밀리고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방면의 얘기를 한꺼번에 특히나 이제 상반기 내에 해결해라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상반기에 해결하고 하반기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표심까지 이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어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마가 쪽에서는 높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말씀입니다. 근데 마가 이외에 어떤 공화당 파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는 양상들이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다차원의 압력 같은 것들이 지속될 것이다. 상반기에 지속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 재인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금 국회가 뒤늦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했는데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마 투자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지금 어차피 미국이 압력이 갔으면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되는 내용들은 맞고요. 이 MOU 안에 이제 그러니까 70일인가 이 얼마 안에 이제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내용들은 뭐 빨리 진행하고 그다음에 200억 투자, 그러니까 200억 달러를 투자. 지금 주요 내용은 대미투자특별법이란 거는 미국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서 매년 어떠한 기구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자본 조달을 해서 갈 것인가 이런 이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나 발견될 수 있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미국 쪽 의도를 빨리 알고 그리고 미국 쪽의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지지율이 떨어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방안들 그리고 그것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적절하게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 또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코스피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000조 원까지 넘어섰습니다. 자, 변수는 뒤에 다뤄보고요.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대와 어떤 좀 과열이란 두 가지 시각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대란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시황에 대한 기대, 그 반도체 시황에 대한 기대가 있고 각국의 혹은 국제적인 IB 같은 투자은행에서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미래 전망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팽창을 하고 영업이익 자체가 팽창한 것이 주가에 반영되는 상황이고 주가에 대한 반영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각국의 보고서들이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목표 수치를 굉장히 올리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7,500까지 간다라고 목표 어떤 주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결국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아무래도 빨리 오르다 보니까 빨리 오르겠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수익을 실현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거나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올 거라는 또 의견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주가인가에 대한 생각들은 다 있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지나치게 많이 오르면서 주가가 좀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단기적이라도 수익 실현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복합적으로 결부가 되면서 주가 지수 자체가 뭐 5%씩 움직이는 좀 이례적인 현상들, 아래로도 5%, 위로도 5%씩 움직이는 이례적인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 지금 기대감의 어떤 폭이 굉장히 넓은 상황이라서 불확실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굉장히 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주식시장을 흘러 있기 때문에 이런 급상승이나 급하락 역시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빠르게 오르자 시장의 체질을 바꾸려는 또 제도적인 변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그 중심에 상법 개정이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하는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사주 소각이 뭔지 조금 아셔야 될 텐데 자사주 매입이 있고 소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사주 취득이란 건 어떤 거냐면 밖에 있는 주식을 기업이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을 산다는 이야기는 기업이 가진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기 때문에 일종의 주주 환원 정책, 기업의 돈을 어떤 주주로 이전시킨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보자면 기업들이 사서 없애야 되는 것이 뭐 미국 같은 어떤 스탠다드, 미국의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앤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주식을 100주 내가 기업이 샀으면 100주를 소각, 100주를 없애면서 나머지 주식들이 가져갈 수 있는 미래 배당이라든지 미래 수익을 높여야 되는 것들이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뭐 경영권 방어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식을 사서 주주 환원 정책은 하지만 이 나머지 미래에 나눠 가질 것에 대해서는 배분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지분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같은데 유리한 이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활용했는데 지금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은 자사주를 어떻게 매입하면은 혹은 취득하면은 이걸 소각해 버려라. 밖에 있는 주주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정책, 미래의 어떤 배당 같은 것들을 환원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필요하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을 이제 강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사주 취득 정책 같은 것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이미 미리 조금 자사주 소각을 하는 뭐 대기업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계에선 여전히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만 강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역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났습니다. 10대 그룹이 5년 동안에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올해 5만 명 넘게 채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새 정부 초기 때는 항상 이런 발표들이 나온 것 같던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투자 계획이 구체화돼야 활력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아무래도 국민성장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성장펀드의 40%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기업 역시 이런 투자에 발맞춰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국민들에게도 뭐 투자의 성과를 돌려줘야 한다라는 큰 컨센서스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기업이 270조, 나머지 기업들은 30, 40조 더 투자를 해서 올해 늘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실현되려 그러면 특히나 제가 원래 투자를 하려고 했던 뭐 충청권을 넘어서 진짜 영남권이나 호남권을 가려 그러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신산업 성장 동력 같은 것들이 좀 나와서 어떤 클러스터화되는 이런 투자들을 해야 이제 지속 가능한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목적은 아니고 지금은 사실 경부고속도로 근처를 따라서 천안이라든지 뭐 청주라든지 이런 쪽은 뭐 제약 혹은 흔히 말해서 이런 반도체 혜택을 받으면
되면서 좀 많이 커가고 있거든요. 예. 그쪽 이외에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거기 실질적인 투자 대책 그리고 정부가 이런 클러스터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라든지 물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컨비네이션이 나와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이 항상 또 좋은 신호만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닌데요. 겉으로는 강세장 보이고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불안 요인 또 변수들이 많습니다. 국내 증시 대차거래 잔액이 141조 원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 기록했는데 이게 공매도와 또 연관된 지표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대차거래는 공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공매도란 건 사실 어떤 거냐면 오늘 주식을 빌려서 내일 갖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식 가격보다 내일의 주식 가격이 낮을 때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공매도라는 어떤 매매를 낼 때 뭐 일반적으로 주식이 없이 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흔히 말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공매도를 한다는 거는 이제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의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 남의 주식을 빌려온다는 것이 대차 거래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좀 용어로 말씀드린 무차의 공매도가 혹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대차 거래가 증가한다는 거는 공매도를 하기 위한 사전적인 절차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141조가 넘은 공매도 대기 자금이란 것이 남의 주식을 일단 빌려와서 언제나 이제 공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시장에서 주가가 또 많이 올랐고 주가의 지금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또 단기 조정이나 장기 조정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 전략에 대해서 열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매도 전략에 열려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차 거래가 많은 주식에 대해서는 또 투자를 좀 주저하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증시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하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급하게 올랐으니까 공매도 대기 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B2,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경고 등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너무 위험한 투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은 빚을 내서 자기 자본을 조금 넣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의 자금만 가지고 2배의 소득을 낸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져가는 돈은 훨씬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하는 것들이 신용공여 융자, 신용공여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꾸 늘어가고 있어서 흔히 말해 증권사에서 거래 한도가 다 찼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신용공여 같은 것들, 증권사가 돈을 빌려줘서 주식을 사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좋은 사이드고 좋은 사이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주식이 올랐을 때,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는데 반면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는 증권사에게 먼저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돈을 빨리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돈을 많이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 손해는 굉장히 커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B2 같은 것들이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신용 공여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반대 매매라고 해서 주가가 일정 부분 이상 떨어지면은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실을 바로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증권사에서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죠? 강제로 팔아버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투자. 물론 이런 투자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 행위를 통해서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 고수익을 노릴 수도 있지만 또 변동성이 큰 장에서 이런 것이 반대 매매를 겪으면서 좀 주가 수익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수익만 신경을 쓰지 거기에 따르는 고소득 손해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를 치자면은 역시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환율이 야금야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 거래선 1,460원대까지 다시 올라섰거든요. 이런 것들 이렇게 잡히지 않는 고환율이 또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환율이 오르게 된 것은 아무래도 케빈 워시 새 연준 의장의 어떤 스탠스 같은 것들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금리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적 완화 같은 것을 통해서 채권 금리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채권 금리라는 건 주로 장기채 금리 같은 것들이라 보실 수가 있는데 양적 완화를 안 하겠다라는 결국은 양적 긴축 같은 것에 더 친화적인 이런 발언을 하면서 채권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 결국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미국의 국채 금리라는 것은 장기 금리인데 이런 쪽에 또 투자가
달러가 할 수 있는 흐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에서 금리 조금 낮출 수도 있지만 워낙 펀더멘탈하게 유동성 시장이 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달러의 가치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의 지명 이후에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것들, 달러 인덱스란 것은 어떤 달러의 가치의 어떤 평균적인 내용을 담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율 역시 조금 상승하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어떤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일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뉴욕 증시 특히 혼조 마감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나스닥이 이제 AMD 주식이 어떤 시장의 어떤 가이던스, 그러니까 AMD라는 어떤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CPU 프로세서 제조 회사죠. 뭐 네. 인텔하고 AMD가 컴퓨터의 프로세서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MD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시장의 기대를 좋았죠. 예.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1분기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물론 올해 1분기라는 것이 이쪽의 회계연도 1분기이긴 하지만 올해 1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AI 어떤 산업의 전망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기술주에 대한 미래가 좀 불확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CPU가 또 있어야 데이터 센터가 활발하게 개발이 될 수가 있고, 활발하게 개발이 된다는 것은 AI 산업을 육성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미국에서 이런 CPU 프로세서 같은 것들의 수입을 중국에 대한 수입 같은 것들을 허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AMD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네. 가이던스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이 AMD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고, 관련해서 AI 관련 기술주들의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오늘 주가 나스닥 주가 1.5%포인트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AMD는 10% 이상 빠졌거든요. 이런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좀 빠졌다. 이런 빠진 것들이 전체 기술주에 영향을 주면서 나스닥 지수를 하락시키는 그런 경향이 나왔다라는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이거 하나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까요? 미국 반도체 이렇게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요. AI에 대한 거품론까지 이어진다면은 이거는 우리 지금 증시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 주가에는 미칠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좀 적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수요가 초강, 결국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워낙 좋고, 예. 그다음에 세 개 업체밖에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기업들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는 기업은 없는데, 아무래도 주가란 거는 이제 장기간의 어떤 주식, 장기간의 기대감을 반영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장기간의 기대란 것은 올해 내년에 당장 영업이익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익까지 바라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수익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AI 어떤 관련 산업의 침체가 오면은 그 다음엔 또 수익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이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들이 또 형성이 많이 되면, 기대감들이 좀 달라지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많이 되면은 주가 역시 또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기대감의 분산, 흔히 말하는 퍼지는 정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의 요원의 충격으로 2명이 숨진 미네소타주에서 법 집행 인력 700명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문제에 좀 더 부드러운 접근을 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톰 호먼 미 국경차르가 기자회견을 열고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 700명을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Given this increase in unprecedented collaboration, and as a result of the need for less law enforcement officers to do this work in a safer environment, I have announced effective immediately we will draw down 700 people effective today. 미네소타주가 체포한 이민자를 연방정부에 인도하기로 협조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철수해도 요원 2천여 명은 남아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단속 요원이 철수하려면 더 많은 이민자를 연방정부에 넘겨야 하고 시위대도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먼은 이번 병력 철수가 정부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표적 작전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We're not surrendering our mission. We're not walking away from our mission. We're just making this more effective and more smart. This is smart law enforcement.
Smart law enforcement makes it safer.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철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주 정부 주도로 르네국과 알렉스 프레티의 총격 사망 사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강경한 이민 단속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국인 근로자 체포 작전을 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됐을 당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전화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문제에 있어 좀 더 부드러운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이민 정책 반대 시위와 지지율 하락에 출구 전략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했을 당시 조지아 주지사에게 자신은 체포 작전이 진행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에 미국인 2명이 숨지면서 강경한 이민 단속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9월 4일 이민 단속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LG 엔솔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한 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석방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지사에게 자신은 체포를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어제 이어서 세대 간의 벌어진 격차를 다룬 조선일보 기사 가져왔습니다. 자산 격차 못지않게 소득 격차 역시 커지고 있는데 자식 둘의 소득을 합쳐도 대기업 아빠 월급의 절반이 안 되기도 합니다. 20, 30대와 40, 50대의 실질 임금 격차는 8년 새 13%에서 26%로 2배나 커졌습니다. 실질 근로소득 격차로 따지면 563만 원에서 1,223만 원으로 벌어졌고요. 고성장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구한 기성세대들의 임금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연공서열형 호봉제 속에 나이가 들고 버티면 월급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2017년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실질 임금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반면 2030 청년들은 저성정이라는 청구서에 독박을 썼다라고 신문은 분석했는데요. 기업들은 연공서열제를 유지한 채 채용을 줄이고 초봉은 낮추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등장한 건데요. 산업구조 개편과 고용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은 일과 가정의 양립까지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출산 뒤에도 워킹맘인 여성은 절반뿐이고 여건이 안 돼서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경우도 여전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출산 후 직장을 다니는 여성 비율은 52.7%, 약 절반에 그칩니다. 일을 그만둔 이유로는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또 일과 가정 양립 제도를 못 써서 등이 꼽혔습니다. 규정엔 있지만 신청하기 어려워서 육아휴직을 못 쓰겠다고 답한 사람도 4명 중 1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혼인과 출생 건수 모두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살면서 경제 수준이 높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춘 여성 위주로 출산에 적극적이란 겁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프리랜서, 또 자영업을 하는 여성의 대다수는 결혼과 출산에 엄두를 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신문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직장 내 인식 개선, 직장이나 지역별 격차 해소 등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볼 동아일보 기사는 다음 달부터 은행 점포 통폐합 절차가 깐깐해진다는 내용인데요. 비수도권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고령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뱅킹이 워낙 일반화되다 보니 최근 2년간 은행 점포는 200개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모바일이나 PC 대신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비율이 아직도 80%가 넘습니다. 또 지방 소도시의 금융 소외 현상도 심해졌죠. 그러자 금융당국이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젠 1km 이내 다른 점포와 통폐합할 때도 사전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요. 은행이 지방 점포를 없애면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감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무인 디지털 점포에도 보조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바뀝니다. 어느 점포가 문을 닫았는지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딘지 안내하는 시스템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호주가 SNS 16금 실험에 나선 지 2달 만입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는 나라는 40개국에 달합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덴마크, 튀르키예와 말레이시아도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호주에선 금지법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소셜미디어 계정 약 470만 개가 삭제됐습니다. SNS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대신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시작했다는 등의 반응이 나옵니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확산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입는 타격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에선 이용시간 제한에 대한 논의만 있고요. 구체적인 규제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2월 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 전염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농가 입구의 출입을 통제하는 팻말이 내걸렸고 방역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남 창녕군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 돼지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농가와 인근에 있는 다른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3,900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 반경 10km 방역대를 설정하고 농가 13곳 3만 8천여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은 경남 지역에선 처음으로 경남도는 역학조사팀을 투입해 발생 경위 파악 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서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또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 2개소를 설치해서 축산 차량 이동으로 인한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충남 보령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사육 중인 돼지 3,500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홍성과 청양 등 인접지역 돼지농장과 도축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일에는 인천 강화군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사육 중인 소 24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설 연휴를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날은 따뜻한 것 같은데요. 먼지가 말썽이네요. 네, 모처럼 추위는 덜하지만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까지 뒤섞이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할 수 있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떨까요? 네, 오늘 오전까지는 하늘빛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그 사이 서울 등 수도권과 또 강원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국외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밤에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다만 먼지는 오래가지 않겠고 내일 새벽부터 해소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2.6도, 창원 2.1도, 광주는 3.1도로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2도, 부산과 대구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고 다음 주 초반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쪽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2월 5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마스크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